K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손꼽힐 메가 메트로시티입니다. 그런데 그 서울의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이유는 집값 때문인데요. 서울, 사람이 살기 힘든 도시가 되는 이유가 비단 서울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잠시 후 전문가 연결해서 부동산과 인구 변동 알아보겠습니다. 또 석유공사 등이 수술대에 오릅니다. 자원 외교로 생긴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문제점 따져보겠습니다. 오늘도 서울 하늘은 쾌청합니다. 서울 시민의 마음도 저 하늘처럼 쾌청하면 좋겠습니다. 2016년 5월 20일 금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브리핑.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한국 땅을 가진 외국인, 즉 외국인 소유의 한국 땅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디일까요? 제주도입니다. 한국은행 본관이 이전하게 됩니다. 이 이전 시 3호만 현금 수송 작전이 벌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우와 경차 둘 중에 어떤 게 더 비쌀까요? 잠시 후 뉴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뉴스원 최명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외국인이 보유한 한국 부동산 최대가 바로 제주도로 밝혀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작년 말 기준으로 외국인들의 국내 토지 보유 현황을 발표를 했는데요. 외국인들이 보유한 토지가 2억 2,827만 제곱미터, 네. 전체 국토 면적의 0.2%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의도 면적이 약 290만 제곱미터인데요. 이거에 비하면 약 79배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네. 공시지가 기준으로 따지면 32조 5,703억 원. 외국 국적을 가진 교포가 가진 토지가 1억 2,435만 제곱미터로 54.5% 정도를 차지하고요. 네. 합작법인, 순수 외국법인, 순수 외국인 33%, 7%, 4% 정도 순입니다. 국적으로 따지면 미국인이 1억 1,741제곱미터, 51.4%고요. 유럽 국적이 9.7, 일본 국적이 8.2, 중국 국적이 6.2 이런 순으로 나타납니다. 용도별로 나누면 인야나 농지가 1억 3,115만 제곱미터, 60.5%로 가장 비중이 크고요. 공장이나 레저형, 주거형, 상업용 이런 순입니다. 시도별로 눈길을 좀 끄는 숫자들이 있는데요. 단순 면적을 따지면 전남이 3,826제곱미터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서 경기, 경북 순인데 이 전체 면적 대비 외국인이 얼마를 갖고 있나 요걸 따져보면 네. 제주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얼마나 됩니까? 제주도 내 외국인 보유 토지가 2,059만 제곱미터인데요. 네. 전체 면적의 1.1%를 차지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1%를 넘는 건 제주도가 유일한 그런 지역이 되고요. 네. 중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땅이 914만 제곱미터, 44.4% 정도 됩니다. 네. 이를 위해서 미국인이 368제곱미터, 일본인이 241만 제곱미터 정도 이런 수로 나타납니다. 네. 특히 작년에는 영국령의 버진 아일랜드라고 이제 조세피 지역이 있는데요. 네네. 이곳에 있는 외국법인 하나가 오라 관광단지에 복합 리조트를 조성한다며 289만 제곱미터를 사들인 게 있는데, 네. 이것 때문에 외국인의 제주도 토지 보유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예, 일본인들이 하와이 땅 산 거, 그다음에 중국인들이 또 후지산 근처와 제주도 매매하는 것들 눈여겨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해외여행이 많이 늘었는데요. 카드는 덜 썼네요. 돈을 안 쓴 건가요? 네, 돈을 안 쓰기도 했고 쓰기 부담스럽기도 했고 환율 영향이 좀 컸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한국은행이 2016년 1분기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 실적을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네. 1분기 국내 내국인이 해외에서 쓴 카드 사용 금액이 33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작년 4분기가 34억 3천만 달러였는데 네. 약 3.8% 정도 감소한 것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뭐 1분기에는 겨울 휴가철도 있고 설 연휴도 있고 그래서 해외 여행객들이 좀 많이 늘어나는 시기인데 뭐 실제로 해외 여행객이 556만 명으로 집계가 돼서 직전 분기보다 약 42만 명, 8%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행객은 늘어났지만 이 카드 사용량은 더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해외에서 사용된 카드 수는 1,117만 6천 장으로 전분기에 비해서 6% 늘어났는데 장당 사용 금액이 325달러에서 295달러로 9.2% 정도 이렇게 줄어드는 것으로 개인별로는 돈을 덜 썼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네. 뭐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 가장 큰 원인인데요. 4분기에 평균 1,157원 정도였는데 1분기에는 1,200.9원으로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다 보니 좀 해외에서 나가서 돈을 쓰는 게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이 나타났던 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네. 보입니다. 또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금액도 조금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네. 외국인들의 국내 카드 사용 금액은 25억 2,200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1.6%,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8.5% 정도 이렇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들의 국내 카드 사용 장수는 1,197만 장, 전년에 비해서는 15.6% 늘어났으니까 관광객 수는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네. 장당 사용 금액은 212달러로 20% 정도 이렇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죠. 예, 여행은 많이 하는데 돈은 안 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네. 재건축이 조금 주춤하고 있다고요. 일반 아파트 가격은 또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네, 이게 뭐 아파트가 오른다는 얘기는 뭐 여러 번 드린 거긴 한데, 요번 주에 일반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이 네. 연중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부동산 114라는 그 부동산 정보업체가 서울 아파트 값을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네. 지난주 대비해서 0.11% 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재건축 단지가 0.33% 정도 올랐고요. 일반 아파트는 0.07% 올랐습니다. 최근에 아파트가 오르는 게 이제 재건축 그 아파트를 중심으로 올랐기 때문에 네. 이 직전주가 재건축 아파트 오른가 폭이 0.45였거든요. 이거에 비하면 상승폭이 재건축 아파트 쪽은 좀 둔화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네. 일반 아파트는 좀 숫자는 재건축 아파트에 비해서 좀 작은 것 같지만 연중 최고치의 숫자를 이렇게 보였습니다. 예, 지역별로는 어떻습니까? 네, 지역별로 구로가 0.19% 올랐고요. 서초, 송파, 강남 이게 0.19, 0.19, 0.18 정도 됩니다. 성북, 마포, 서대문 이런 지역들이 좀 올랐고요. 네. 신도시는 0.01% 오른 것으로 나타나서 거의 봉합세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값도 조금 오르는 것으로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서울이 0.06% 올랐고 신도시는 0.01% 각각 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구로라든가 성북, 관악, 서대문 이런 지역들이 강세를 좀 보였고요. 경기도에서는 과천이나 고양, 파주 등이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세값이 좀 내린 지역도 있었는데요. 송파, 광진, 동대문, 평택, 안산, 광명, 용인 이런 지역들은 전세값이 좀 내리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예, 이 부동산 가격 때문에 서울 인구 줄고 있다는 인터뷰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등락세를 보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본관을 이전하는데 현금 이송 작전도 정말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볼만할 것 같습니다. 네, 영화에서나 보는 장면이 이제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그 한국은행이 내년 6월에 한국은행 본점을 좀 개보수하고 리모델링을 할 예정인데, 네. 이 리모델링에 걸리는 시간이 약 3년 정도 걸릴 거라고 합니다. 요 네. 3년 동안 쓸 땅을 지금 쓸 건물을 계속 물색을 해왔는데요. 삼성 본관으로 이사를 하기로 이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내년 6월부터 이제 3년 동안 한국은행에 있는 그 임직원들도 옮겨야 되고 지하 금고에 있는 돈을 움직이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한국은행 지하에는 돈이 십수조 원 혹은 수십조 원, 얼마라고 지금 공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어마어마한 돈이 하여간 들어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네네. 이 돈을 강남본부라든가 인천이나 경기도, 수원 이런 수도권 소재에 있는 지역본부의 지하 금고로 옮길 예정입니다. 네. 이 한국은행에 돈을 옮겼던 게 과거에 몇 차례가 있었는데, 네. 제주본부가 신청사로 이사를 하면서 제주본부에 있는 금고에 있는 돈 1,000억 원 정도를 한번 옮긴 적이 있었고요. 네. 1950년대에는 한국전쟁 당시에 그 지하금고에 금을 옮긴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장 헌병들이 호위를 하고
군 트럭에다가 금을 옮겨 심고 막 이러는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모습들이 당시에 있었다고 하는데 네. 이번에는 액수도 훨씬 크고 규모도 많아서 어떤 모습으로 할지 좀 이목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어마어마한 돈의 양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 그것도 좀 어느 정도 양일지 궁금하고요. 네. 자, 한우 한 마리 가격과 경차 가격 어떤 게 더 비쌀까요? 라고 제가 앞서 물었는데요. 예, 어떤 게 더 비쌉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우 값이 더 비쌉니다. 네.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요. 당분간 이런 추세는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충북 음성에 있는 축산물 공판장에도 경매가 있었는데요. 네. 낙찰된 한우 중에 최고가를 기록한 게 1,390만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 경차인 기아의 모닝이라든가 한국 GM의 스파크가 915만 원부터 이제 거래가 되고요. 네. 스파크는 1,015만 원이 싸게 살 수 있는 경차인데 이 경차보다 한우 한 마리 값이 더 비싸졌습니다. 네. 이 한우는 이 경매를 붙일 때 머리나 내장 같은 걸 뺀 지육 상태로 이제 경매를 하게 되는데 네. 1,390만 원짜리 소의 무게가 508kg 정도였다고 합니다. 1kg당 도매 가격을 따지면 27,365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요번에 음성에서 경매에 붙인 한우가 290마리였었는데요. 이 중에 네. 65마리, 22%가 1,000만 원을 넘는 금액에 이렇게 팔렸다고 합니다. 올해 1월에 이 거대 한우 킬로그램당 가격이 19,428원이었는데 네. 최근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6,600원까지 또 이 최고가 기록을 한 것은 27,0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상당히 가파르게 한우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예.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추산하는 적정한 한우 사육두수가 280마리 정도 되는데 네. 올 1분기 사육두수가 259만 마리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한 20만 마리 정도 모자라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우가 오르는 폭은 앞으로도 좀 당분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닝과 기아, 경차와 한우가 더 비싼데요. 무게는 경차가 더 나갑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원 최명용 기자였습니다. 가장 빠른 증시 분석.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증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날씨는 참 쾌청한데 증시는 앞날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증시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네, 오늘 종합주가 지수는 1947.67, 플러스 0.89포인트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시장은 684.92, 플러스 5.53포인트로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 그동안 매도를 보이던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390억대 매수를 보여주면서 낙폭가대 종목들을 중심으로 한 순환 반등이 나타났고요. 거래소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오늘 1,200억대 하고 개인들도 좀 매도를 하는 모습 속에서 기관에 1,500억대가 넘는 방어가 있었습니다. 종목별로는 좀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거래소는 좀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들이 좀 강하게 나타났고요. 전체적으로 그동안 많이 시장에서 하락하면서 소외를 보여왔던 제약 바이오 섹터주들과 IT 일부 섹터주들 쪽으로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장에 좀 강하게 개별주를 중심으로 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예, 다음 주 대략적인 흐름 좀 전망해 주시죠. 일단 6월 달 FOMC에서 미국 시장 쪽에서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우려감이 계속 시장을 좀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전반적으로 좀 그 압박에서 좀 벗어나기가 어려운 상태인데요. 네. 일단은 다음 달까지는 계속 시장에서 종목들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흐름보다는 미국 시장이라든지 대외 변수에 덜 민감한 섹터주들, 방어주를 중심으로 한 개별주들의 중소형주들의 순환매 전략이 좀 빠르게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다음 주에도 일정 부분은 낙폭과대주를 중심으로 한 종목들의 좀 순환 반등이 순환매가 좀 빠르게 돌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도 역시 물론 경기 민감주 섹터주들이 낙폭 과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종목들도 기술적인 반등은 일정 부분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 지수로만 놓고 본다라면은 1980선대가 가장 강력한 저항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래소 같은 경우는 다음 달 중순 정도까지는 최대한 박스권 전략으로 좀 보수적으로 방어적인 대학 전략 쓰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방어적인 시장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이번에 하이트가 새롭게 바뀌었다네요.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원샷 해버렸네.
넘어가는 맛이 좋은 올뉴 하이트. 원샷은 하이트.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버리고 푸르른 제주도 깨끗한 삼다수에서 삼다수야 고맙습니다. 제주 삼다수. 전화주문은 1644-3049. 5월 롯데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신제품 가격이 해피, 무이자 카드 혜택이 또 해피, 자전거 경품이 200대나 되니까 해피. 라미란도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5월 5일부터 29일까지.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들었니? 영종이 얼굴을 싹 바꿨대. 거기서 했다더라. 프리미엄 브랜드 자이. 다양한 개발 호재와 교육 환경까지 갖춘 자이가 영종의 얼굴을 바꿉니다. 영종 하늘도시 자이로 다시 태어나다. 스카이시티 자이. 5월 분양 예정 1661-0990 GS건설. 경제 탐구생활. 네, 생생경제 1부는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퀴즈, 선물, 상식 함께하는 경제 탐구생활입니다. 정답을 맞춰주시면 알칼리스로 건강해지는 내 몸 에이수 알칼리 생수 한 박스 보내드리고요. 2016년 매주 목요일 여행 스케치의 나무야 콘서트 티켓도 드립니다. 말의 과잉시대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침묵의 미덕을 전하는 침묵의 기술 책 선물 드리고요. 일산 원마운트 워터파크 티켓도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퀴즈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데요. 생각보단 쉬울 수 있습니다. 서울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서울을 떠나는 이른바 서울 엑소더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인터뷰로도 알아볼 텐데요. 대신 서울의 전셋값 수준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서울 근접성이 좋은 이곳으로 유동인구가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건설사들 역시 이곳을 중심으로 공격적 분양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남, 남양주, 화성, 광주, 고양 이런 곳들인데요. 이런 곳을 뭐라고 부를까요? 우주를 떠올려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로켓에 실어서 쏘아 올리는 것 아시죠? 무엇인지. 네, 이것과 도시를 합치면 정답입니다. 정답 보내주십시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준상입니다. 5남매의 맏형, 한 여자의 남편, 2 아이의 엄마, 9 직원의 대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힘써온 당신의 또 다른 이름은 사장님입니다. 그런 당신을 이제 노란우산 공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연 300만원 소득공제는 물론 압류 금지로 보호받고 연 복리 이자에 상해보험 무료 가입까지 노란우산 공제와 함께하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사업이 끝난 후에도 든든합니다. 사장님의 희망자산 노란우산 공제. 삶을 위한 생생한 라디오 경제 YTN FM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야심차게 추진됐던 해외 자원 개발 기억하실 겁니다. 막대한 부실만을 떠안게 됐는데요. 정부가 이처럼 공기업들이 떠안은 부채 해결을 위해서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오늘 관련한 공청회도 열렸고요. 통상산업자원부는 경쟁력 제고 방안도 발표했는데 과연 전문 자회사에 맡기거나 민간에게 이양하는 이 방안이 옳은가, 이런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해외 자원 개발로 재정 적자에 허덩이 든 공기업들을 살릴 대안 뭘까요? 또 원인도 정확히 알아야겠죠. 관련해서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고기영 교수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해외 자원 외교, 사실 이걸 지칭하는 용어들도 만들어질 정도였는데요. 공기업들이 막대한 부채를 안게 됐습니다.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이명박 정부 초기에 한 공기업 3사,
한 12조, 13조 정도 부채가 있었거든요. 네. 그게 임기 말에는 53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임기 5년 동안 40조 정도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새로. 네. 이 부채가 늘어난 이유를 뭐 유가 하락이나 일시적인 경기 하락으로 보시는 분들은 좀 더 지켜보자,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정말 다행이죠.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네네. 근데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요. 애초에 네. 잘못된 투자였기 때문에 네. 손해를 받고 그 손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부채가 늘어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그 세계 경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유가가 하락했던 건 맞는데 네. 그게 원인은 아니었어요. 네. 정확한 원인을 밝히는 게 중요할 텐데요. 뭐 그 네. 이야기는 조금 이따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정부가 이 4가지 에너지 공기업의 개편 방안을 냈습니다. 석유공사,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중복 기능 통폐합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좀 반발도 있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글쎄요.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석유공사도 가스공사도 잘못된 투자로 인해 엄청난 손해를 봤는데 네. 이게 기능이 중복되어서 잘못됐던 적은 별로 없어요. 네. 그리고 중복될 내용도 별로 없고요. 하여튼 두 공기업이 하나가 되든 두 개가 되든 그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해외 자원 개발 사실은 언뜻 보면 굉장히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실하게 추진된 정책 때문에 지금 수십조의 빚을 지게 된 건데요. 예. 국제 신용도라든가 어떤 경제에 있어서의 더 악영향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사실상 우리나라 공기업은 정부가 보증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국제신용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요. 만약 정부의 보증이 없다면은 벌써 파산 상태에 빠진 기업들이고요. 네. 국제신용기관은 평가할 가치조차 없는 정도로 지금 신용이 안 좋은 상태예요.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자금 조달 여력이 조금 있는 가스공사가 석유공사의 자원개발 기능도 인수해야 된다. 이런 안이 나오고 있는데, 예. 뭐 좀 상대적으로 좀 덜 힘든 가스공사까지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부처 규모는 물론 석유공사가 많습니다. 네. 많지만 석유공사가 덩치가 크거든요. 네네. 그래서 부채 비율은 오히려 석유공사 쪽이 낮아요. 네. 한 160%쯤 되고요. 가스공사는 300%, 400% 가까이 되거든요. 네. 과연 가스공사가 석유공사의 부채까지 짊어졌을 때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고요. 네. 거기에는 또 다른 꽁꽁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아, 어떤 꽁꽁이가? 예를 들면 석유공사는 빚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정부 예산을 받는 것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가스공사는 가스비를 올리면 되거든요. 네,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죠. 네. 예, 그런 걸 통해서 혹시 해결하려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좀 드네요. 어쨌거나 이게 국민 부담 또 국민의 이 혈세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다라는 논리를 좀 더 교묘하게 만들어간다 이렇게 좀 의심이 됩니다. 그렇죠. 예, 지금 그 공기업 3사 세계 세 곳 모두가 네. 정부 지원 없이는 지금 버틸 수가 없습니다. 네. 어차피 신규 투자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버려놓은 그 빚을 감당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네. 근데 지금 정부가 돈을 대려니 국민의 눈이 부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마치 공기업 구조 조정을 하는 것처럼 해서 은근슬쩍 지원하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이 좀 듭니다. 예. 지금 뭐 민간 기업의 일정 부분을 좀 그러니까 떼서 이관하거나 뭐 민영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원인에 대한 처방에 좀 번지수가 틀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민간 기업이 그거 사겠습니까? 네. 한참 부실인 예를 들면 광구라든지 네. 광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아주 헐값이 아니면은 사지 않겠죠. 네. 그렇게 해서 민간 기업에 넘기는 건 넘기는 게 아니고요. 매각을 하는 거고요. 네네. 그거를 뭐 민간 기업에 이관한다 그러는데 글쎄요, 그게 이관이 될까요? 예, 실질적으로 어떤 뭐 기업이 매력을 느낄 상황은 아니다 이런 상황인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수님 지금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또 안보적으로 민감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에너지, 자원 이런 부분인데요. 이런 해결책이 어떤 근본적으로 좀 괜찮을까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특히 남북한이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는 안보적인 측면이 중요하죠. 네. 그런 측면에서도 일정량의 어떤 해외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MB 자원외교라는 거는 명분은 있었던 사업이에요. 네네. 그런데 아무리 안보적으로 중요하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1,000억 원이면 살 수 있는 거를 1조 원에 산다? 네. 이거를 국민들이 용납할까요? 용납할 수 없죠. 예. 그런 짓을 말하자면 MB 정부가 했던 거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 이제 문제가 생겼으니 책임을 져야 되는데 세금을 질 수 없으니 자꾸 안보를 들먹이는데 이건 번지수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자,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조선해운의 구조조정도 그렇고요. 광물자원공사 같은 경우는 6,900%의 부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칼을 대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낙하산 인사라던가 정치의 어떤 연관성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지적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좀 어떤 해결 방안을 가져야 할까요? 저는 첫 번째는요. 특히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러한데 네.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한다. 예. 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책임을 짓는 그런 구조로 가지 못한다면 네. 이 일은 반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만약 민간 기업이었으면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목이 날아갔겠죠. 네. 근데 이게 공기업이라는 이유 하나로 책임지는 사람 없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앞으로도 조심스럽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네. 가장 우선시해야 되면서 또 가장 확실한 이 대안과 방향성은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내는 것이다. 안 그러면 반복된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고기영 교수였습니다. 경제를 읽고 듣고 나누는 시간.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경제 뉴스는 좀 웃게 만드는 기분 좋은 뉴스가 왜 없을까요? 앞선 뉴스도 그렇지만 어려운 점들이 많아서 그럴 겁니다. 두 번째 인터뷰입니다. 1,000만 서울 시민 여러분, 이런 말은 선거철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제 그 표현 쓸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서울시 인구가 이달이 지나면 1,000만이 안 된다라는 예측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유요? 부동산, 집값 때문입니다. 올라도 너무 올랐고요. 전월세 나는 말 그대로 난민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문제는 없을까요? 어떤 해결책은 또 있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알아봅니다.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연구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주택가격에 의한 인구 감소 때문에 서울시가 1,000만 인구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정확히?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조금 매달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네. 4월 기준으로 보면 인구가 1,000만은 조금 넘습니다. 1,000만하고 이제 3,000명 정도가 더 있는데 네. 이게 지금 보면 지난해 3월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한 달에 6,000명에서 한 10,000명 정도가 꾸준히 이제 서울에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속도로라면 아마 상반기 내 다음 달이라도 1,000만 명 이하의 서울이 이제 도래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것 중에서도 이제 세대 간 보면은 한 30대 정도로 한창 취업을 해서 결혼을 하고 가족을 형성해야 되는 그런 30대들이 서울을 떠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현재 서울시가 인구 감소와 함께 젊은 층의 유출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30대면 사실 인구가 늘어나는 쉽게 말해서 아이도 낳고 결혼도 하고 이런 세대인데 그 세대가 떠난다라는 건 좀 더 크게 당분간 줄어들 거다 이런 예측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도시가 성장하는 도시가 있고 이제 성숙된 도시가 있고 쇠퇴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네네. 젊은 층들이 빠져나간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도시의 활력이 조금 줄어들 수 있고 전체적으로 이들에 의해서 이제 30대라든가 이런 청년층들에 의해서 결혼을 해서 아이들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도시 자체가 조금 고령화되는 그런 모습들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청년층의 어떤 그 도시 내 유출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력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제 성숙한 도시에서 성장하기가 조금 어려운 한계에 봉착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심각한 문제인데요. 혹시 과거나 혹은 지난 시대에도 이렇게 주택 가격이나 부동산 관련된 이유로 인구가 이동하거나 줄거나 혹은 는 사례가 있을까요? 지금처럼 어떤 가격에 의한 영향이라기보다는 과거에 우리나라는 이제 개발 시대를 좀 거쳤기 때문에 조금 거슬러 올라가자고 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960년대에 이제 당시에 시장님이 서울에 있던 무허가 주택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 무허가 주택 한 120만 명 정도 되는 인구들을 외곽으로 조금 내보내고 서울시를 개발해야겠다라고 해서 광주 대단지 조성 계획 같은 것들에 의해서 대단히 계획된 인구 이동이 있을 수
수 있고요. 네. 최근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일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주택 멸실에 의해서 가구 이동이 조금 진행이 되는데 이제 서울에서 자리를 못 잡게 되면 인근 경기도 외곽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 또 최근에 이제 뭐 지난 정부부터 이제 있었던 세종시라든가 혁신도시, 기업도시 네. 이런 식으로 정책적 목적으로 만들어둔 도시에 의해서 이주되는 인구 이동들은 좀 목격이 되지만 이렇게 최근에 나타난 전세가 부담이 있어서 외곽으로 좀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청년층 중심의 인구 이동은 그렇게 크게 흔한 경우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좀 더 걱정인데요. 이 위원님께서 이 30, 40대 인구가 이동한다라는 것, 이것은 서울의 네. 지역 간 주거 형태 간 양극화 현상을 빚어낼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하셨거든요. 좀 더 자세히 네네.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30, 40대가 주로 거주하는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고가주택도 아니고요. 뭐 일부 계층을 빼고는. 그리고 이제 그 30, 40, 특히 30대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구입을 본격적으로 하는 세대라기보다는 이제 전세 같은 임차주택에 살다가 조금 자산을 모아서 조금 더 큰 전세로 옮기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을 매입하는 네. 그런 어떤 생애주기적인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가격대 30, 40대가 주로 이제 중산층이나 저민층들이 있을 수 있는 3, 4억대의 뭐 매매라든가 아니면 2억대의 전세 가격들 자체가 많이 없어진다라는 얘기를 조금 비춰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강남의 재건축을 통해서 최근에 논란이 되는 뭐 평당 4천만 원까지의 아파트도 있는데 그런 곳에 어떤 그 주거지와 그 다음에 아예 저가로 돼 있어서 그 뭐 비아파트 중심의 저가 주거지로 좀 양극화가 되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네. 일반 30, 40대 중산층들이 살 수 있는 저가의 주택들은 오히려 경기도 이제 인근으로 많이 흡수되는 그런 양상들로 좀 나타날 수 있어 보입니다. 예, 정말 뭐 중간 허리가 뚝 사라지고 이 아주 값싼 1인 주택이거나 아니면 아주 비싼 주택만 남는 현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신데요. 이렇게 뭐 지금 서울 평균 전세 가격이 한 4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 정도가 네. 되면은 결국 이 주변 도시, 위성 도시로 가더라도 그 도시 역시 네네. 또 부동산이 오르는 이런 악순환이 생기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서울 수요가 이제 경기도 수요로 가면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수요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가격의 상승 압력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근데 보통 이제 보면 그게 경기도 인근 지역의 전체적인 상승이라기보다는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뭐 동남권에 있는 그 수요 같은 경우에는 그 인근 지역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뭐 하남이라든가 이런 쪽의 가격이 조금 오르고 뭐 그다음에 그 여의도 같이 이런 조금 동서권에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김포나 고양 쪽으로의 주거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의 가격이 오르고 이들은 아무래도 서울에 직장을 기반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출퇴근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광역교통망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광역 그 버스가 노선이 있다거나 전철망이 연결돼 있던 이런 좀 신도시 중심으로의 가격 상승을 조금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서울을 떠나는 게 또 주변 아파트 집값, 뭐 전세값 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서울 같은 경우 이렇게 공동화되는 게 사실은 서울뿐만 아니라 이 집값이 비쌌던 다른 해외 대도시들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더라고요. 이 서울시도 지금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는 있습니다. 좀 어떻게 이 대책들을 평가하십니까? 서울시는 워낙 인구가 많고 주거의 종류의 문제도 굉장히 다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들보다. 그래서 주택이라고 하는 게 고가의 주택부터 좀 저렴해서 어포더블할 수 있는 주택까지 다양하게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에 아무래도 중간 서민층들이 할 수 있는 집값 그 주택들의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여서 뭐 청년층이라든가 아니면 신혼부부 중심의 그 주택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고 특히 서울이 집값이 비싼데 의외로 또 빈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집들을 활용해서 좀 저렴한 주택을 그 공급하고자 하는 정책들은 맞는 것 같고요. 이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서울이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세계의 도시의 경쟁력과도 또 관계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그 나가는 입출되는 인구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조금은 지불할 수 있는 가격대에 다양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다양한 주택 공급 참 이 말이 눈에 띄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결국은 서울시를 빠져나가고 주변으로 이 말 그대로 부동산 때문에 이동하게 될 경우 주택 가격이 결국 떨어질 것이다. 언젠가 얼마 안 가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표현이 좀 이상할 수 있겠지만 좀 주택 가격이 정상화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뭐 계속 그러니까 인구가 유출이 된다라고 해서 갑자기 변동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서울시 내에서도 지역 간 편차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고자 하고 선호하는 지역에서의 가격들은 조금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 내부에서도 외곽에 있는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좀 아파트가 아닌 좀 비아파트, 단독 연립 중심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수요가 적어지게 되면 공가라든가 빈집이 많아지게 되면 가격들이 조금은 조정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 보여서 전체적으로 가격이 뭐 떨어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지역에 네.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예, 뭐 가격이라는 게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겠지만은 또 뚝 떨어지는 일은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군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래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문화로 만나는 재미있고 유익한 경제, 경제 신간. 책 한 권을 통해서 우리 경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지식을 얻는 시간입니다. 경제신간 오늘도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씨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이 나는 왜 똑같은 생각만 할까? 참 이런 깨달음에 대한 제목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관련 서적 중에. 데이비드 그렇죠. 니븐 책인데요. 어떤 책입니까? 예, 문제의 함정에 빠진 사람들을 위한 창의력 처방에 대한 책인데요. 네. 참 공감 가는 제목이죠. 나는 왜 똑같은 생각만 할까? 많은 분들이 이런 그렇죠. 생각의 함정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네. 이게 생각의 함정일 수도 있고 또 문제의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의 경우도 문제를 어떻게 내느냐, 이 문제의 함정을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문제가 삐딱하면 절대로 새로운 해결책의 실마리를 찾아갈 수가 없는데요. 이 밀리언셀러 저자이면서 유명 심리학자인 데이비드 니븐 박사는 네. 나는 왜 똑같은 생각만 할까라는 책을 통해서 문제 해결 심리학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네. 왜 우리가 문제의 함정에 빠져드는가 그 원인을 규명하고 10가지 생각 전환법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네. 저자는 우리가 잘못된 문제에 집중하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지나친 노력과 열정이 도리어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문득 격언이 하나 떠오릅니다. 훌륭한 답은 없다. 훌륭한 질문이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도 떠오르는데 그렇죠. 자, 문제에 계속 집착하고 이 문제를 쳐다보고 있으면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요. 어떤 얘기가 더 이어집니까? 예, 책에 소개된 한 가지 사례를 한번 보죠. 이 한 젊은 영화 감독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제작비가 바닥이 났고 제작사의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는데요. 네. 하루 종일 촬영을 했지만 한 컷도 건지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이 공포 영화 그의 메이저 감독 데뷔작이었는데 첫 작품이자 마지막 작품이 될 거라는 소문이 이미 업계에 파다하게 퍼지고 있었는데요. 네. 그 문제의 원인은 영화의 주인공 때문이었습니다. 네. 영화의 주인공은 바로 상어였는데요. 네. 상어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기계 상어를 만들었습니다. 수백만 달러의 제작비를 쏟아붓고 최고의 전문가를 동원해서 기계 상어를 만들었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거죠. 네. 그러니까 공포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공포를 선사해야 될 상어가 먹잇감을 물어뜯기는커녕 물살도 제대로 가르치 못했고 또 전기 합선 때문에 자주 오작동을 느꼈다고 그럽니다. 네. 또 이 합성 피부가 바닥부에 잔뜩 부풀러 올라서 거대한 마시멜로 같은 모습을 띠고 있었는데요. 네네. 이렇게 날마다 여기저기를 수선하고 부품을 교환하고 땜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젊은 영화 감독은 이 영화 그만 포기해야 되냐? 문제의 함정에 빠져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이 문제의 함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아냈다고 그럽니다. 예, 이 영화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도 비슷한 상황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 감독은 함정에서 벗어났습니까? 예, 상어 영화, 공포 영화였는데요. 네. 상어가 나오지 않는 상어 영화를 만들기로 한 겁니다. 아, 예. 상어가 나올 것이다라는 암시만 줘도 네. 이게 오히려 상어가 나오는 것보다 네네. 그 암시 때문에 더욱더 공포감이 커질 수 있다는 건데요. 아. 그래서 실제로 이 영화가요. 위대한 공포 영화로 탈바꿈했고 나중에 영화가 개봉됐을 때 관객과 평론가들이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네. 그 영화가 어떤 영화일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조스입니다. 네. 그리고 그 젊은 영화 감독이 바로 스티븐 스필버그였는데요. 만일 스필버그 감독이 어떻게든 눈에 보이는 상어에 집착하면서 상어를 출연시키기만을 고집했더라면 그 위대한 공포 영화 조스는 탄생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야, 이 상어가 얼마나 무섭게 보여야 될까? 이 상어가 왜 안 움직이지? 이런 질문만 하다가 상어 등장시키지 말아보자라고 했는데 더 큰 효과를 찾아낸 거네요. 그렇습니다. 실물 경제에서도 좀 이런 게 많습니다. 경제에 대한 공포감을 미리 우리가 느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좀 비슷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 책은 우리가 똑같은 생각과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건 정말로 어리석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한번 문제의 함정에 빠지면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생각이 제자리를 맴돌게 되고 사소한 실수를 되풀이하게 된다는 거죠. 문제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되는데요. 우리가 문제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오랜 기간 동안 유전적으로 인간의 뇌에 프로그램되어 있는 생존 본능 때문입니다. 네. 이걸 리셋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속도를 늦추고 고민을 덜하고 일의 순서를 바꾸고 몸을 흔들어보고 스스로에게 작은 즐거움을 선사하고 여러 가지 사소한 변화만으로도 기가 막힌 해결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실제로 이 책에 소개된 가장 사소한 방법 가운데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가 문제를 밀쳐버려라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를 밀쳐버려라. 네. 예. 우리가 흔히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는 이야기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코끼리가 떠오르죠. 계속 코끼리가 떠오르죠. 네네. 이게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문제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리게 되는데요. 네. 이 실제로 책에 보면 오랜 기간 동안 다이어트로 고생한 여성이 문제가 문제다. 하루 종일 다이어트 생각만 하는 게 문제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 오히려 음식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연스럽게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례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관점의 전환은 새로운 해결책을 선사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예, 새로운 해결책, 색다른 관점, 기존 관점에서 벗어나라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떤 노력들이 또 소개되고 있습니까? 예, 두려움의 덫에 갇히지 마라. 불확실함을 포용해라. 노력하지 마라. 노력하지 마라. 네. 예, 노력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잘못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예, 문제 함정에 빠질 수 있죠. 이 책에 보면 또 사례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네. 무작정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네. 1940년대 미국 몬태나주의 만 협곡에서 커다란 화재가 발생했다고 그럽니다. 네네. 그래서 산림 소방대가 출동을 했는데요. 불길이 워낙 거세서 순식간에 그 불길이 소방대원들을 에워쌌다고 그럽니다. 네. 당시에 그 소방대를 이끌고 갔던 도찌 대장이 어쩔 수 없다. 퇴각하자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무거운 장비를 짊어진 채 그 불길 속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태였다고. 예, 어떻게 빠져났습니까? 그때 도찌 대장이 기지를 발휘했는데요. 일부러 주변의 좁은 지역에 불을 먼저 낸 겁니다. 예, 맞불을 놨군요. 그래서 빈털을 만든, 그렇죠. 네. 산불의 먹잇감을 없앤 뒤에 납작 엎드려서 불길이 통과하기를 기다리자라고 대원들에게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두려움에 이미 휩싸인 대원들은 대장의 명령을 어긴 채 무거운 장비를 메고 불보다 빨리 열심히 달려서 온몸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혼자서 불을 놓은 도찌만 살아남고 대원 15명 가운데 13명이 목숨을 잃고 말았다는 건데요. 네. 노력 중요하죠. 하지만 어느 방향으로 언제 노력해야 되는지를 찾는 것도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 지적에 멈춰라, 생각하라 이런 책 제목도 떠오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였습니다. 아, 중고차 저렇게 팔면 손해인데요. 내 차 어떻게 파는 게 잘 파는 거죠? 오토벨의 전화 한 통이죠. 국내 최대 중고차 경매 서비스에서 경쟁 들어갑니다. 오, 가격 점점 좋아지네요. 그대로 내 통장으로 슛. 역시 현대글로비스 오토벨이에요. 중고차 팔 때 오토벨로 콜. 1600-0080 오토벨.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이번에 하이트가 새롭게 바뀌었다네요.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원샷 해버렸네. 넘어가는 맛이 좋은 올뉴 하이트. 원샷은 하이트. 안녕하세요. 삼성생명 모델 조정석입니다. 아이에겐 엄마가, 엄마에겐 아빠가, 아빠에겐 아이가 보험이 되어줍니다. 서로를 보험 삼아 살아가는 가족. 삼성생명이 그 소중한 가족을 지켜드립니다. 다행이다. 삼성생명. 초미세 기술로 순수한 공기를 시작하다. 공기를 퓨어하게 케어. LG 퓨리케어 공기청정기.
당신이 변했습니다. 식물도 컬러에 따라 영양소가 다르고 건강기능식품에도 차이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 당신을 위해 뉴트리라이트는 식물 영양소를 통한 최적의 건강을 연구합니다. 철학은 지키고 과학은 나아갑니다.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정답은 위성도시입니다. 8704님 생수 한 박스 드립니다. 위성도시 임대주택 보고 왔다고요. 내 집 가질 수 있는 희망 얘기해 주셨습니다. 4004님 책 선물 드립니다. 서글픈 현실입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여행 스케치 공연 티켓 0150님께 드리겠습니다. 고양시로 이사 오셨거든요. 저도 고양시 살고 있습니다. 원마운트 티켓은 2626님과 3753님께 드립니다. 아이들과 함께 열심히 살아오고 계시는 부모님들인데요. 저는 월요일 3시 10분 이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김우성이었습니다.